자, 이제 왜 녹음 시간이 짧아졌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이 PPT 화면이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뒤까지 쭉 가면은 계속 녹음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걸 다시 뒤로 돌려버리면은 다시 돌린 데부터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30분을 녹음을 해도 10분 녹음된 거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전 첫째 시간에 제가 식품의 섭취 다양성에 대한 평가표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군의 섭취 패턴, 예를 들어서 뭐 GMFVD라는 그런 grain, meat, fruit, vegetable, 데일리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곡류, 육류, 그다음 뭐 과일, 채소류, 그다음 뭐죠? 낙농 제품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그 어떤 패턴군 식품군의 그 섭취 패턴을 봤고, 그 다음에 섭취를 한 어떤 식품의 가지수를 볼 때에 다양성에 대한 이제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식품 섭취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표를 이렇게 본다면은 식품 섭취 다양성 평가표 해가지고 단백질 영양소 구분을 한다면은 칼슘, 비타민, 무기질, 당질, 지방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로는 식품의 종류로는 고기류, 생선류, 알류, 콩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이제 고기류, 생선, 알 이런 데는 또 식품에서는 닭고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묵까지, 그다음 알류는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콩 종류는 콩, 두부, 비지, 두류, 된장, 청국장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적에 여기 쭉 보면은 그 배점을 줄 적에 균형 잡힌 식사로 단백질 10점, 그다음 칼슘 10점, 비타민 무기질 10점, 당질 10점, 지방 10점 이렇게 합계 5군의 이제 식품군들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군이니까 50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균형식을 본다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또 소분해가 나눈다면은 고기 생선류의 5점, 알 종류의 5점, 그 다음 여기는 알 종류 4점, 알 메추리알 이렇게 되고 콩 종류의 4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좀 균형을 나누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멸치 칼슘을 공급하는 우유류라든가 뼈채 먹는 생선에서는 연원 5점, 4점 이렇게 쭉 배분을 하다 보니까 50점, 50점에서 100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진단하는 방법에는, 진단란에는 아침, 점심, 저녁별로 음식명과 사용한 식품명을 쓴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당질을 먹기 위해서 쌀밥을 먹었다. 쌀밥을 먹었으면은 3점,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찹쌀을 먹었다면은 또 3점, 보리밥을 먹었다면은 3점 이렇게 점수를 쭉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득점란에는 식품류별로 사용할 식품이 있을 때 동그라미를 한다. 식품류별로 사용했는 것이 알류가 있다면 또 동그라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배점란의 균형식 점수는 영양소별로 0표가 동그라미가 있을 때에 해당 점수를 기재를 하고, 이렇게 모두 했는 하루 점수가 세끼 점수를 평균한 값이 되고, 이들 평가 점수 기준을 비교해서 일일 식단의 식품 섭취 다양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75점 이상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50점에서 74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49점 이하는 많이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 균형식이 아니고 모여 있다면은 그 점수에 있어 가지고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품을 섭취를 할 때 다양성에 대한 평가표인데, 단백질 거본으로서 알류만을 먹는다든가 뭐 고기류만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콩 종류만 먹는다, 한쪽 편에 쏠리지 말게 이렇게 균형 잡히게 했냐는 것을 점수를 매겨서 75점 이상이 훌륭하다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품 섭취군의 섭취 패턴이 어떻게 다양하게 하는가, 가지수가 다양한가. 아까 우리 섭취한 식품의 가지수가 DD에서 있었죠. 다이어트리 디버시티
뭐 다이버시티라고 하고 디버시티 스코어라고 그래갖고 어떤 다양성, 식이 다양성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쓰게 되고, 또 뭐 이 점수로 평가하는 거 DVS라고 다이어트리 버라이어티 스코어라는 것으로서 이 섭취한 식품의 가지수를 가지고 얼마만큼 다양한 식품을 섭취.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 지침으로서 적절성, 과연 영양성을 이제 고려했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고려했다면, 그 다음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moderation, 그죠? 적절한 것을 선택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성은 영양 결핍이나 혹은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준하여서 적절히 섭취를 해야 한다. 즉 적절한 영양 섭취라는 것은 여기에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여서 원활한 대사가 이루어지고 비상시를 대비하여서 약간의 영양소가 저장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서 이 적절성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을 본다면은 첫 번째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이제 제정을 할 적에 우리나라에서 1962년에 FAO 세계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위원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영양소의 단일 값으로 영양 권장량을 제정을 했고, 그 후 한국영양학회에서 5년마다 지속적인 개정을 거듭하여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또 적절한 양을 섭취를 해야 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 영양소 섭취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2005년 8차 개정에서는 뭐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 아까 전에 그 탑으로서 만들어진 것들 15년에는 이제 자전거로서 만든다든가 이렇게 그죠. 그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만성질환이나 영양소를 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까지도 2005년 8차 개정에서는 많이 이제 그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2010년에는 또 거기에 따른 2005년도에 개정을 했고, 요걸 5년 후에 또 다시 이에 따른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에 이제 의거해서, 뭐라 그럴까요? 의거해서 이제 그 복지부가 우리나라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015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제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영양소의 성격에 따라서, 평균 필요량, EAR이라고 그러고,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측정하다는 뜻이죠. 평균을 측정하는 요구되는 양, 즉 평균 필요량이라는 얘기고, 충분 섭취량은 Adequate Intake, 충분히 섭취한 양, 상한 섭취량은 UL, Tolerable Upper Intake 레벨이 추가로 제시가 됐고,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을 DRI, Dietary Reference Intake라는 보통 정도의 노동을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루 섭취 영양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DRI라고 한다 해가지고, 다음 아마 표 4-3에 보면은 그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 그죠?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의 종류,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의 종류입니다. 영양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평균 필요량은, 그죠? EAR 있죠?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RNI가 뭡니까? RNI라는 것은 권장 섭취량이 되겠죠. 권장 섭취량. 그거는 recommended nutrient intake. 충분 섭취량은 adequate, 충분하다, 적정하다 뜻이죠. intake 섭취, 그죠. 상한 섭취량은 tolerable upper intake 레벨이라고 해가 U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가 발표하고 영양학회가 조사를 해서 복지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평균 필요량이라는,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필요한 양은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하는 값이다. 예를 들어서 여대생들이 보통 노동을 하고 뭐 여대생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뭐 20에서 뭐 25세다 이래 되면 그런 어떤 그 대상이 그저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이 뭐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이고, 그 대상 집단의 필요량 분포지 중앙값으로부터 산출된 수치다. 이렇게 해서 이게 평균 필요량이고, 평균 얼마만큼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권장하는 섭취량은 좀 틀리죠. 평균 이거 평균적으로 필요한 거, 권장하는 건 권하는 인구 집단의 97에서 98%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 수준이라는 거.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변이 개수를 2배 더해서 산출을 한다.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든가 필요량의 중앙값 표준 편차를 구하기 어려워서 권장 섭취량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주라는 어떤 거 충분 섭취량을 제시를 하고, 주로 이제 역학조사에서 관찰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기준으로 정한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영양소 섭취의 상한선으로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EAR, RNI, A 인테이크니까 그죠? 에듀케이트 인테이크니까 AI, 그 다음에 UA, AI라는 줄임말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량 섭취 기준을 정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다이어트리 레퍼런스 인테이크스 해가지고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영양소 섭취, 뭐 영양 섭취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그 부족할 위험이 있는 경우, 너무 낮게 섭취를 함으로 해서 부족할 위험이 있는 경우, 요거 빨간 것은 제가 이렇게 선을 넣어 봤는데, 그 다음에 과다 섭취할 경우의 위험, 이렇게 평균을 본다면은 영양소 섭취 기준 이렇게 해서 요 이제 그 우리 보통 이 네 가지 영양소 섭취 기준, 여기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될 적에 요거에 대한 것들을 표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 기준은 한 영양소에 두세 가지 정도 수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 섭취 수준에서 중간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권장 섭취량, 이건 부족할 위험이 이제 1을 제로로, 요거 제로에서 1 사이에 어떤 그 기준을 볼 적에, 상한 섭취량은 과다할 위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최대한 과다하게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 무해 용량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섭취하고, 요거는 보면은 이제 충분히 섭취한 것과 요거 사이에서 권장하는 섭취량.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양 해가지고 어떤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 일일 섭취량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상급 필요량 중앙값으로부터 이제 산출한 것인데, 이거는 어째 보면은 평균 필요량은 일부 영양소는 아예 평균 필요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건 전부 지표가 개발되어져 있지 않고요. 권장 섭취량은 요 평균 필요량하고 또 평균 필요량 플러스 표준 편차의 2배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 평균 필요량 표준 편차의 그 어떤 그 자료가 없는 뭐 디아민이라든가 비타민 B1이나 B2, B6, 엽산 이런 것들은 변이 개수를 뭐 10%로 가정한 대로 되는데, 한번 여러분 책 교재 94페이지 보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설명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이라는 것은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든지 아예 그냥 없다든가 하는 경우에 평균 필요량을 중간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어려워서 충분하게 먹도록 권장하는 것이 됩니다. 보통 인구의 한 97 내지 98% 정도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이 이제 충분히 먹게 할 수 있겠고, 상한 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과잉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양소별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 설정 현황입니다. 이거 제가 동그라미 한 게 2015년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그래도 가장 최신의 겁니다. 2020년 개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영양소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설정 현황에가 영양소가 있겠고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해서 다량의 영양소, 에너지를 낸다든가 단백질, 아미노산, 식이섬유, 수분과 같은 것들은 평균 필요량이 있을 것이고 이제 또 단백질, 아미노산은 권장 섭취량이 있을 것이고 식이섬유와 수분은 충분한 섭취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용성 비타민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은 상한 섭취량이 있어요. 비타민 A, D, E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섭취를 하면은 어떤 피부 소양증이 온다든가 하는 여러 부작용을 갖고 오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을 정해두게 되겠고 충분 섭취량의 경우에 혹시 부족할 수 있으니까 D, E, K와 같은 것들은 정해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섭취 권장량은 비타민 A와 같은 것. 수용성 비타민은 평균 필요량이 이렇게 하지만 상한 섭취량을 여기 보면은 나이아신이라든가 비타민 B6라든가 엽산이라든가 이런 건 상한 섭취량을 해뒀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것들은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그렇게 뭐 몸에 축적된다든가 하지 않고 배설되어지는데 여기 특별히 나이아신이나 비타민 B6 그죠? 피리독신, 피리독살, 피리독사민 이와 같은 비타민 B6 그 다음 엽산, 폴릭 애시드와 같은 것은 상한 섭취량을 정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토텐산하고 비오틴은 이렇게 다량의 무기질은 칼슘, 인,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다량의 무기질이고 미량 무기질 같은 경우 철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롬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평균 필요량부터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여기 어떤 것을 정해 놓는가를 봐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미량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을 정해 두네요. 그죠?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 무기질 중에서 나트륨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섭취량이 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죠. 상한선 정해놓고 그래서 나트륨 저감만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에너지의 경우 필요 추정량 ER 값이다 해가지고 1번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죠?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1번이 지금 없죠? 에너지의 경우 여기 있네. 평균 필요량인 경우에 이제 에너지 이렇게 놓고 이거는 필요 추정량 값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 추정량이가 EER이라는 얘기인데 전 필요 추정량이 있네 그죠? 또 가보면 또 나올 것 같아요. 필요 추정량.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식사 계획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의 사용은 식사 계획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과잉이 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을 대상으로 식사 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에 가까운 평상시의 어떤 그 섭취를 권장을 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 섭취의 분포가 부족하거나 과잉의 위험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평균 필요량이나 상한 섭취량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상한 섭취량을 하는 경우에 이건 개인인 경우 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평소 이제 그 어떤 그 상한 섭취량을 비율을 최소하기로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표 4-5 보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볼게요. 보면은 여기 있죠. 식사 계획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의 사용에가 식사 계획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의 사용 이래 되어 있죠. 영양 섭취 기준량은 평균 필요량입니다. 평균 필요량은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요구량을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노동을 하고 비긴의 그 성인 여자들의 경우, 그죠? 한 20에서 49세라면 그 경우에 에너지 필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 요기량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건강한 성인이 에너지 균형을 위해 섭취하는 양으로 연령, 성별, 키, 체중, 활동 정도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고,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 건강 유지뿐 아니라 성장, 유지 분비에 필요한 양도 포함을 한다. 체중을 모니터하면서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해라. 이렇게 해서 평균 필요량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영양 섭취 목표로 사용하지는 않고, 집단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고, 권장 섭취량은 평소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이하인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을 목적으로 하고, 집단 어떤 급식에서는 그런 것을 권장 섭취량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필요량만을 가지고, 충분 섭취량은 건강한 집단의 평균 섭취량이 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면은 식사 계획의 목표를 정하는 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충분 섭취량. 평소에 섭취량을 충분량에 가깝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에서는 섭취량의 중앙값이 충분 섭취량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서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많이 먹는 사람도 있다면 그 중간치에서 충분 섭취량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은 평균소 섭취량을 상한 섭취량 미만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인 경우고, 집단인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메뉴 작성을 식사 계획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인데,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제일 먼저 이제 에너지 열량이 되겠죠. 그죠? 에너지는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시에 체내의 생리작용인 호흡과 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해서 생명 유지와 모든 내장기관의 정상적인 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 고학년, 중고등학교, 대학생,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하고, 활동을 얼마만큼 중정도냐, 가벼운 노동이냐, 격심한 노동이냐, 운동 선진자에 따라서 각각 필요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맞춰가지고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적정한 적절하다 그럴까요? 적정 섭취 비율은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라는 것으로서 정하게 되는데, 여기는 1일 에너지 섭취량인데, 보통 여기 이렇게 정하는 거는 그 영아, 유아,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1세 미만을 이제 여기 보면은 만 1세 미만을 영아라고 그럽니다. 여기 11개월 끝까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장, 체중, 하루 필요 에너지. 유아는 이제 어릴 유자를 쓰고, 아니면 영아는 유접을 먹는 어린이들이 돼가지고 영아하고 우유 유자를 쓰고, 여기는 어릴 유자를 써요. 한문으로. 그래서 우유아는 1에서 5세까지 만으로, 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자 보통 우리 성인인 경우로 본다면 19에서 29세 대학생 같은 경우에 키가 174가 되고 체중이 68.7이 된다면 하루 섭취 권장량이 2600이고, 여기는 고등학생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65에서 74세 같은 경우에 키가 이게 확 줄어드는 게 요 시기 이후로는 많이 사실은 크지가 않았어요. 이 49세 이하로는 잘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습생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신장률이 높아지고 체중도 증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아들인 경우에 보면은 155, 152, 29세가 161.5가 평균 키네, 그죠? 그리고 56kg, 2100칼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인 경우에는 플러스 0, 340, 450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이렇게 나이에 따라 가지고 340칼로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19에서 29세의 사이에 있는 임산부라면은 340kcal를 더 섭취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되고, 2015년도 거고, 요전에 보면 에너지 소비량이라는 것이, 그죠?
토탈 에너지 익스펜디얼 그래갖고 이거는요 성인 남녀들인 경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 책 여러분들 98페이지를 보면 좀 잘 돼 이제 체중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키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기준값을 해가지고 에너지 소비량을 정한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에너지 추정 필요량이 남녀 각각 신체 활동 개수를 저활동적 수준에 이제 적용시켜서 1.11, 뭐 1.12를 곱해가지고 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적정 비율은 탄수화물인 경우에 영양소 탄수화물이 이제 그 19세 이상이 55에서 65%, 예전에 65%를 잡은 지금 55에서 65%. 이제 여기 1에서 2세, 3에서 8세 이렇게 요건 똑같네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인 경우에는 또 똑같고 지질인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 여기 1에서 2세 3 여기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지방의 양이 20에서 35% 정도 되는데 이제 1, 2세 그 다음에 19세 이상은 15에서 30%. 예전엔 65, 20, 25 이렇게 정했었어요. 65, 15, 25 이렇게가 100%를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노말 뭐 6 불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노말 3 불포화지방산, 뭐 오메가 3 같은 거, 이 불포화지방산 여섯 번째 그 뭐 불포화도가 높다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불포화지방산과 같은 것들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뭐 피부의 어떤 피부병도 막아주고 뭐 또 세포막의 구성 성분도 되고 이래서 필요는 한데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걸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먹어줘요. 그러니까 뭐 견과류라든가 그죠? 뭐 땅콩, 호두 이런 데에 식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뭐 넣지는 않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33% 이상인 경우에는 뭐 완전 단백질이다 뭐 이렇게 될 때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미노산들로서 아미노산이 33%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모수한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단백질의 섭취도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질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이제 뭐 목표 섭취량 없습니다. 그냥 미만으로 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트랜스 지방은 아예 1% 미만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에너지 적정 비율을 만들어 뒀다는 얘기입니다.